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파차타 칸타야입니다. 제가 한국의 역사를 처음 읽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믿기 힘들 만큼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갈수록 그 이야기가 실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고난, 희망,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난 뒤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전쟁은 집도, 도로도, 도시도 모두 파괴했어요. 거의 남은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굶주렸고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래는 어둡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계속 노력하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교육이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배움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열쇠라고 믿었거든요. 선생님들은 깨진 창문이 있는 낡은 건물에서 가르쳤고 학생들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종이 조각에 필기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고 큰 꿈을 꾸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은 도로를 고치고 새 집을 짓는데 힘썼습니다. 공장을 세워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돈도 부족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그들은 나아갔어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96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물건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파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옷,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들도록 기업들을 독려했어요. 처음에는 품질이 별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점점 더 나아졌어요. 이 시기에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고 미약했지만 그들 역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이 기업들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공장을 세우고 직원을 훈련시키고 다른 나라의 큰 기업들과 경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적은 돈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과 나라를 돕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주말도 없이, 좋은 음식도 없이 작은 방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자면서도 그들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몇십 년 만에 한국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마법도 아니었고 운도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 TV, 컴퓨터를 전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창의성과 근면함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을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나라를 한 걸음씩 세워나가느라 너무 바빴을 테니까요. 한국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꾼 모습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전쟁 후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들은 주저앉아 불운을 탓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함께 노력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희망과 결심의 힘을 보여주죠.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있어요. 한국을 생각할 때 저는 단순히 한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이야기를 봐요. 상황에 굴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더 나은 미래를 믿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는 제 마음에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남을 거예요. 햇빛이 벌써 하늘 높이 떠 있을 때 공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으며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뉴스에서 이 시위를 보긴 했지만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리도 더 크고 상황은 더 혼란스러웠으며 모든 게 더 생생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앞을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울려 퍼졌어요.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쓰인 굵직한 글씨의 피켓을 들고 있었고 공정한 임금과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요구하는 구호가 산업단지를 울리고 있었어요. 제가 서 있던 곳에서 보니 공장 전체 직원들이 다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쥔 수첩을 꽉 잡았어요. 외교관으로서의 첫 임무였는데 이미 너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 몇 통이나 정중한 회의로 해결되던 세상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규칙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고 심지어 절박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능력 밖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노동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부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 보였어요. 그들은 지쳐 보였고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작은 마을에서 왔고 가족들을 뒤로하고 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떠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고향에 남아있는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그 뒤로 거대한 회색 건물이 되어 우뚝 서 있었어요. 연기 기둥 같은 굴뚝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이 공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 소유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공장은 지역 수천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커다란 위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군중 틈을 지나 공장 구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주시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공장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어요. 기계들은 멈춰 있었고 공기는 희미하게 금속과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생산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고 그곳엔 한국 본사에서 날아온 임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 아래로는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서울에서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러 왔지만 지금까지는 진전이 없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보고서와 차트로 가득 찬 폴더를 건넸습니다. 숫자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공장이 시위로 인해 이미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생산이 중단되는 하루하루가 손실을 키우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 짧은 근무 시간, 그리고 더 나은 복지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회사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양쪽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고 회사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전형적인 대치 상황이었지만 그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의지의 싸움이었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두 집단 간의 충돌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시위는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북을 가져왔고 그 리듬이 공장 주변을 심장박동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임시로 만든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군중에게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위로 맑고 강하게 퍼졌습니다.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공장 부지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점점 긴박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오래 갈 순 없었어요. 결국엔 뭔가가 양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리고 그 대가는 얼마나 클까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양측과 만나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노동자들은 긴 근무 시간, 낮은 임금, 그리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느라 자신을 위해 쓸 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했어요. 반면 회사 임원들은 경쟁과 예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수요를 맞추면서도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악당이 아니었어요. 단지 치열한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업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실용적일지 몰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차갑고 거리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대치 상황은 다섯째 날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저는 다시 공장에 있었고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공기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일부 노동자들이 군중에서 벗어나 문을 밀기 시작했어요. 철문이 압력에 비틀렸고 한순간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임원들은 침묵 속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만약 문이 무너지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군중은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를 든 젊은 여성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노동자들에게 물러서라고 신호했어요. 천천히 문에 가해졌던 압력이 풀렸습니다. 상황이 덜 심각해 보이진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호텔 방 침대에 누워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곱씹었어요. 양쪽 모두 타당한 주장이 있었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는 태도는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각오를 안고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해답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얻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누군가가 중간에 서서 듣는 용기를 필요로 해요. 시위는 몇 주 동안 계속되었고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동자들과 함께 걷고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희망의 징조를 보기 시작했어요. 양측 모두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필요했고 회사는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대치는 단지 임금이나 복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중과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길 그리고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결국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장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저는 그곳을 떠나며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남은 건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지 지켜보는 이른 아침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전해진 발표는 마치 속삭임처럼 시작해 점점 커져가더니 결국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어요. 삼성이 태국 공장을 폐쇄하고 운영을 말레이시아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치 나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제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공식 발표문을 바라보며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문장은 명확하고 최종적이었어요. 삼성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었어요. 공장에 의존하던 지역 사업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 여파는 멀리 그리고 깊게 퍼져 경제의 모든 구석에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이 상황이 왜 벌어진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공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양측이 공통점을 찾도록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자들은 요구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었고 회사도 귀를 기울이는 듯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공장을 찾았어요. 한때 북적거리던 공장 부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시위대도 사라졌습니다. 몇몇 보안 요원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조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어요. 공장 건물 안은 마치 유령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를 걸으며 그 침묵을 음미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곳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고 노동자들이 복도를 바쁘게 움직이며 트럭들이 제품을 싣고 선적장으로 향하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텅 비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임원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계획 속엔 더 이상 태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빈 복도를 걸으며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이 공장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밖에서는 마지막 급여를 받으러 온 몇몇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작은 무리로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시위 때 자주 보였던 한 여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도 마을로 돌아가야겠죠. 여기서는 더 이상할 게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며 공장을 떠났어요. 그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 도시로 왔어요.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외교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어요. 방은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삼성의 철수 소식은 나라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일자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사태가 태국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오랫동안 태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번 위기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삼성이 떠날 수 있다면 다른 기업들이 떠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으며 답답함이 커졌어요. 모두가 노동자, 회사, 혹은 시위대를 탓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미 포기한 듯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 앉아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노동자들, 임원들, 정부 관계자들 각각 자신만의 시각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정으로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에 관한 문제였어요. 노동자와 회사 사이의 신뢰,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깨지면 다시 쌓아올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몇 주 후, 삼성이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공장은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고급 AI 시스템과 자동화를 활용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비용은 낮았고 노동 분쟁의 위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이 이 결정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다는 건 분명했어요. 태국에서의 시위는 그들의 결정을 앞당겼을지 몰라도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회사는 단순히 수작업 의존을 벗어나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엔 태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전적으로 탓할 수만은 없었어요. 삼성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는 기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공장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였고 협력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이 떠났다는 현실이 점점 실감났어요. 공장 근처의 거리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한때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운영되던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왔던 도시는 점점 비어갔어요. 돌아보면 이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노동자들과 회사가 타협점을 찾았다면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건 단지 한 공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이 더는 충분하지 않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장 근처의 텅 빈 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으며 이번 일이 태국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외국 기업에 의존할 수 없어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해요. 우리만의 산업을 키우고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아팠습니다. 신뢰와 협력은 깨지기 쉬운 것들이고 그것들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면 그것들을 다시 쌓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처음 공장으로 왔을 때의 그 결단력에서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태국이 이번 일을 통해 반성하고 적응하며 더 강해질 기회로 삼기를 희망했어요. 공장 지구를 마지막으로 떠날 때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태국에서의 삼성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끈기는 앞으로도 그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쿠알라룸푸르의 공기를 마셨을 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향처럼 따뜻했지만 공기 속에는 조용한 진동처럼 느껴지는 발전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이 선택한 미래, 태국이 잃어버린 미래를 직접 확인하러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몇 주 동안 삼성의 새로운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왜 우리를 떠났는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여기서 더 나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떠난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일까 봐요. 공장으로 가는데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로는 현대적이고 매끄러웠고
길가에는 마치 너무 완벽하게 배치된 것 같은 녹지들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간간히 보였지만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공장 부지에 가까워지자 새로운 아파트 단지, 몇몇 카페, 그리고 아직 신선한 페인트 냄새가 나는 쇼핑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공장은 거대했고 햇빛 아래 미래적인 건축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공장처럼 회색의 박스형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유리벽으로 된 세련된 디자인이었고 입구는 제조 공장이라기보다는 첨단 기술 캠퍼스 같았어요. 입구에서 가이드가 저를 맞이하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안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 조용함이었어요. 큰 기계 소리도 소리치며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웅웅거림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가이드는 공장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공장은 거의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로봇들이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하던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은 놀라운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번개 같은 속도로 부품을 조립했어요. 그 위로는 카메라와 센서가 모든 과정을 감시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어요. 이걸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공장 중 하나죠.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경외감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태국 공장이 왜 문을 닫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이곳은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로봇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기술을 점검하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었어요. 공장 밖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원, 산책로, 그리고 직원 자녀를 위한 작은 놀이터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삼성이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가이드는 이 공장이 이미 지역사회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체들도 번창하고 있었어요. 물류회사, 공급업체, 그리고 상점들까지도 이 공장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꿈꾸던 모습이 이제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실현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삼성은 단지 태국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그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현지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았어요. 가족들이 함께 걷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예전에 태국 공장 근처의 이웃들이 떠오르더군요. 공장이 잘 돌아가던 시절의 모습이요. 태국에서 만났던 노동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새로운 일을 찾았을까요? 여전히 도시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을로 돌아갔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답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말레이시아 정부의 현지 사무소를 방문해 삼성을 유치한 전략에 대해 알아봤어요. 만난 공무원은 그들의 접근 방식을 간단하지만 강력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기업들이 투자하기 쉽도록 만들었어요. 세금 감면, 허가 간소화, 그리고 지역 노동자 훈련까지 도왔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보고 잡았죠. 공무원이 말했어요. 삼성이 새 거처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태국에서 본 것과 달랐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 기업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했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함께 만들어냈어요. 사무실을 떠나며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태국도 똑같이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인재도, 자원도, 그리고 의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노와 자존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생각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 나라를 위해서도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들이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신뢰에 대한 것이었어요. 삼성 같은 기업들은 그들의 투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지하고 협력할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변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기술이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교훈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와 삼성이 협력해 지역사회가 공장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했어요. 이건 단순히 수익이 아니라 진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글을 마치며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물론 태국은 실수를 저질렀고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배울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지평선에 우뚝 서 있었고 사람들이 협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했어요. 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과거로부터 배우고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가는 장이요.